저번 주에 했었던 그 비판이란 무엇인가 그 부분을 조금 보긴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44쪽 여기부터 한번 다시 보죠. 지금 이게 후키로 들어선 푸코가 어떤 질문들 위에 서 있는가, 어떤 질문과 싸우고 있는가, 이거를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뭔가를 우리가 아는 게 되게 중요한데, 책을 읽으실 때 책을 읽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어떤 기술, 테크닉을 알려드리면 이거예요. 이거는 딱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책의 저자가 어떤 질문과 씨름하고 있는가, 이거를 파악하는 게 1번이고 사실은 그게 결론이기도 해요. 그래서 친절하게 나의 질문은 이거입니다, 나의 문제의식은 이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좋겠지만 많은 철학책들이 그거를 생략하고 바로 출발을 해요. 그래서 이 질문을 놓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아주 지식적인 이런 것들의 경도되기가 되게 쉬워요. 그런 것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자기 질문을 탐색해가는 과정에서 도달한 결론일 뿐인데 그 자체에 우리가 너무 매몰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질문이 무엇이다, 이 특히 어떤 철학자라고 할 때 그 철학자가 갖고 있는 중심적인 질문이 무엇인가, 이거를 조금 이해하면 좋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읽는 자, 우리의 입장에서 매번 다르게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그리고 그거를 새로운 질문으로 읽어내는 것 자체가 창조적 독해일 수 있어요. 독해 자체가. 그리고 예를 들어 푸코를 배운다 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푸코의 답을 배우는 게 아니라 푸코가 어떤 질문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 질문을 공유하는 거예요. 질문을.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지금 푸코가 정식화하고 있는 질문, 그 질문을 담고 있는 개념이 통치성이라고 말씀드렸죠. 통치화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 그래서 거기 보면은 제 생각에 어떻게 통치받지 않을 것인가라는 부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는 통치받기를 바라지 않는다, 우리는 전혀 통치받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식으로 통치와의 정면으로 맞서는 단어는 통치와에 대립시킬 수 있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렸죠. 나는 통치받기 싫어, 이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뭘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치 방식을 둘러싼 많은 관심과 그에 대한 연구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식으로 이들에 의해서 이런 원칙들의 이름으로 이런 목표들을 위해 이런 절차들을 통해 그런 식으로 그것을 위해 그들에 의해 통치당하지 않을 것인가 라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어떻게 다르게 통치받을 것인가 라는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통치 자체를 떠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 그걸 대항포맹이라는 얘기를 드렸었고요. 그리고 만약 개인과 사회를 동시에 통치화하는 이러한 활동을 역사 속에 집어넣어 그에 합당한 범위를 부여한다면 대략적으로 비판적 태도라고 부를 만한 것을 거기에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비판적 태도를 다른 말로 바꾸면 뭐가 돼요? 어떻게 하면 이런 식으로 통치받지 않을 것인가, 이게 비판적 태도래요. 그러니까 일단 비판한다는 걸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용법, 이걸 잠깐 내려놓고 그냥 쫓아가세요. 그럼 푸코한테 비판적 태도라는 건 뭐냐면 나 이런 식으로 통치받지 않겠어, 다른 식으로 통치받겠어 라고 하는 질문이라는 거죠. 이게 비판적 태도라는 거죠. 통치 기술을 맞서는 반대자, 아니 그보다는 상대방이 동시에 적대자인 것, 이거를 카운터 파트너라고 얘기했었죠. 카운터 파트너.
싸우고 있지만 걔가 있어야 나도 있는 거. 이게 적대자 개념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인 동시에 적대자인 것. 카운터 파트너. 인 어떤 것으로서 통치 기술을 불신하고 거부하고 제한하며 그것의 정당한 한도를 모색하고 그것을 변형시키며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혹은 어쨌든 그 통치 기술을 변화시키려는 방식으로서 문제적인 유고의 자격으로서 그에 더하여 또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통치 기술이 발전하는 선으로서 그 당시 유럽에서 탄생하는 듯한 일종의 일반 문화적 형식, 도덕적인 동시에 정치적인 태도, 사고방식과 같은 어떤 것을 저는 아주 간단히 말하기 위해서 지금 몇 줄 얘기했습니다. 정말 간단히 통치받지 않은 기술, 그죠? 다시 말해 이런 식으로 또 이런 대가를 치르면서 통치받지 않으려는 기술이라고 부르고자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뭘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것 속에서 불신하고 통치 기술 불신하고 거부하고 제한하며 한도를 모색하고 변형시키고 벗어나고 통치 기술을 변화시키려는 방식으로서 그러므로 저는 비판의 가장 일반적인 정의로서 이 일반적인 특징 요컨대 이런 식으로 통치받지 않으려는 기술이라는 정의를 제안할까 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지금 제가 저번 주에도 강조를 드렸었는데 상대방이면서 적대자 이렇게 되잖아요. 카운터 파트너. 저는 이게 책을 읽으실 때 책을 자기 나름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소화를 하고 싶잖아요. 그럴 때 이 책에 나와 있는 어떤 용어 하나를 이렇게 딱 집약적으로 모든 개념을 집약시킬 수 있는 나만의 그 단어로 딱 이렇게 포착할 수 있으면 좋아요. 전체를 다 기억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는 상대방이면서 적대자라는 걸로 통치성과 권력의 문제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푸코한테 모든 관계는 어떤 관계죠? 모든 관계는 권력 관계예요. 이거 힘 관계라는 거예요. 모든 관계. 즉 권력 관계 밖에 있는 관계는 없어요. 모든 관계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든 내가 너무 아끼는 사람이든 이런 사람들도 다 뭐의 바운더리에 있는 거예요? 권력의 바운더리에 있는 거예요. 힘의 바운더리에 있는 거예요. 즉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뭐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힘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힘의 관계가 들어와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기도 해요. 그럴 때 우리가 예를 들면 A다, B다 이 둘의 관계를 말할 때 우리는 이거를 어떤 식으로 분리시키기가 쉽냐면 굉장히 친밀하고 권력 관계가 없어. 권력 관계가 없는 이런 어떤 굉장히 선한 관계. 그 다음에 굉장히 부정적이고 서로를 파괴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래서 이런 거는 권력 관계가 있어. 이렇게 이분법을 나누잖아요. 푸코는 이거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 감각이 필요해요. 푸코를 이해하려면. 그러면 사랑하던 아니면은 뭐 미워하던 그 관계는 서로가 다 카운터 파트너의 관계라는 거예요. 카운터 파트너예요. 상대방이면서 적대자라는. 그러면 A하고 B의 이 관계, 이 관계성을 권력 관계라고 할 때 비판적 태도라고 하는 건, 즉 통치성과 관련해서 이렇게 통치받지 않겠다는 태도는 어떤 거를 말하는 걸까요? 이 관계성에서는 이렇게 관계 맺지 않겠다 이런 말인 거죠. 이렇게 관계 맺지 않겠다. 간단해요. 이렇게 관계 맺지 않겠다. 모든 관계는 카운터 파트너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카운터 파트너의 이 관계성을 틀겠다는 거잖아요. 이 관계성을 변형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주체화의 새로운 양식을 고민하는 문제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화라는 게 나 혼자 내 안에 내밀하고
내 안에 내면적인 어떤 작업을 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관계를 변형시키는 작업이다. 주체와의 양식은 관계를 변형시키는 방식이다. 그러면 이렇게 관계를 변형시키는 지금 여기에서 요렇게 관계 맺던 거를 다른 형식으로 관계를 만드는 관계를 변형시켜 나가는 요 지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점들을 막 탐색해 가는 것. 그게 비판적 태도라는 거죠. 비판적 태도. 그래서 저번 주에 뭘 떠올리시면 좋다고 그랬죠? 인계점을 떠올리시면 좋다고 그랬죠? 인계점. 인계점이 뭐였죠?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자, 크리티컬 포인트 생각을 해보세요. 물이 있어요. 물이 0도시에서 액체 상태일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100도씨를 넘어가게 되는 순간 얘가 뭐가 되죠? 기체가 되죠. 자, 똑같은 물이에요. 같은 물인데 이때 존재의 방식과 이때 존재의 방식이 다르죠. 어떻게 달라져요? 이 인계점이 물이 갖고 있는 분자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요? 바꾸는 거죠. 그죠? 물은 그대로 물인데 뭐가 바뀌는 거예요? 물의 분자 구조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이 얘네들이 맺고 있는 구조적인 형식이 바뀌는 거잖아요. 이게 기체로 변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계 자체가 끊어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H2O라고 하는 이 자체는 계속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카운터 파트너 관계를 해체시키는 게 아니라고. 액체였다가 기체가 된다라고 할 때 물이 해체되는 게 아니라 물의 다른 배치 상태로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죠? 카운터 파트너라는 게 그렇다고요. 내가 지금 호정이와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그죠? 요 관계 안에서 이걸 튼다는 의미라고요. 다른 거로 이동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이 장닭은 푸코한테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다. 외부가 없다. 되게 중요해요.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 다 환상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맺고 있는 이 관계에서 어떻게 이 관계를 틀 수 있을까? 그 인계점들을 발견해 내겠다. 이게 개보학이에요. 이게 개보학이에요. 거의. 책을 한번 볼까요? 71쪽입니다. 보셨죠? 자, 다양한 계보들을 중업적이고 원리적인 단일한 원인으로 통일하려는 발생학이 있죠. 그렇죠? 발생학. 이것에 대립하는 계보학이 중요합니다. 계보학을 다른 말로 바꾸면, 쉬운 말로 바꾸면 족보학이에요. 그냥 우리가 알기로는 족보학.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경 같은데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보학이라고 하는 건 그 혈통이 어떻게 이어져 가는가. 그 혈통, 즉 그 동일성이 어떻게 유지되어 가는가. 이게 보통의 계보학, 족보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슨 미량 박씨다. 이렇게 하면 미량 박씨라고 하는 그 동일성이 계속 유지되어 가는 거를 추적해 들어가는 것. 이런 게 계보학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계보를 쓴다 그러면 어떤 걸 찾는 거죠? 이 인간이라고 하는 이 아이덴티티를 어디에서 끌어다가 이어 붙일 수 있는가? 이건 거죠. 그러니까 얘의 동일성의 연속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세요? 응. 그런데 푸코는 이거를 발생학이라고 바꾸는 거야. 발생. 그러니까 발생학의 핵심은 연속성, 자기동일성의 연속성을 찾아내는 것. 그 계열을 만들어내는 게 발생학이에요. 반면 이거에 대립해서 뭘 얘기하겠어요? 계보학을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계보학이 아니에요. 계보학과 발생학은 다른 거예요. 푸코한테. 이 계보학이 어디서 왔냐면 푸코가 니체한테 배운 거죠. 근데 사실 니체가 이걸 했냐 잘 모르겠어요. 푸코가 만든 거죠. 니체가 이런 걸 하고 싶었다. 그러고 이제 막 끌고 와가지고 쓴 거이기도 한 것 같아요. 계보학. 그럼 계보학은 뭘까? 계보학. 발생하게 반대.
발생하기의 핵심이 뭐다? 자기 동일성. 그럼 계보학은 뭐겠어요? 물론 제 식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푸코가 말한 거에서 발생학을, 그죠? 계보학과 구분하고 있어요. 구별하고 있어요. 그것도 서로 대립되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저는 발생학이라는 말을 뭘로 정의하고 싶어 했냐면 자기동일성을 탐색하는 문제이다. 이 자기동일성의 연속성, 혈통의 연속성이기도 하고,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고 싶었어요. 그럼 저는 자기동일성과 연속성이라고 얘기를 했으면 쉽죠? 이거와 대립된다고 그랬으면 자기동일성을 유지시켜 나가는 연속성이 아니라 자기동일성을 어떻게 하는 걸까요? 깨는, 그렇죠? 연속성이 아니라 뭐가 되겠어요? 연속성이 되겠죠. 그렇죠? 간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중심성 혹은 우리가 저번 주에 얘기했었던 혹은 정상성 이거의 역사를 계속 탐사한다면 자기동일성을 깨는 불연속성 저는 이거를 푸코의 표현에 따르면 비정상인들의 출현이기도 하고 이런 계보를 따지면 어떨까? 괴물의 계보 괴물의 계열 괴물들은 뭐죠? 항상 이 안에 포착되지 않는 존재들 그죠? 괴물들은 언제 출현한다. 근데 재밌는 건 이런 괴물들이 결국에는 어떤 괴물들이 살아남아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뭐 이 정상성이라는 게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 원숭이들이나 이런 애들의 유인원의 세계에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뻘떡 써가지고 이러고 돌아다니는 애가 나왔을 때 원숭이들은 걔를 보고 뭐라고 느꼈겠어요? 비정상이다 쟤는. 왜 쟤는 나무에 살지 않을 뿐더러 저렇게 두 발로 꼬리도 없이 저러고서는 정처 없이 떠돌까? 괴물이라는 거예요. 모든 시조는 다 괴물이에요. 모든 시조는. 우리가 신화나 이런 발생학을 할 때 계속해서 이 자기동일성의 근원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지금의 우리가 정상성이나 어떤 동일성이라고 말하는 것이 출현했던 그때로 돌아가면 그거는 다 괴물들의 출현이에요. 다 괴물들의 출현. 그래서 푸코의 계보학은 이 괴물이 출현하고 있는 그 지점을 찾는 거죠. 근데 괴물은 아까도 말했지만 괴물은 예를 들어 원숭이가 사자를 보고 괴물이 출현했다 이러진 않겠죠. 자기랑 비슷하면서도 너무 다른 애들이 태어날 때 괴물이라고 부르겠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괴물이라는 느낌을 갖는 건 인간인데 인간같지 않은 애들. 이런 거에 괴물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죠. 그러니까 괴물은 연속, 불연속만 있는 게 아니라 연속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말하면 뭐가 되는 거죠? 이 권력 관계성에 어떤 변형된 형태가 출현하는 거죠. 그 관계 자체가 해체되는 게 아니라 관계를 트는, 관계를 변형시켜버리는, 관계를 막 일그러뜨려버리는 지금까지의 이 관계성을 유지시킬 수 없게 만드는 어떤 것의 출현 그것이 괴물의 계열들을 탐색하는 거예요. 이게 계보학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거기 이 말을 이해하시면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제 파악이 됩니다. 그 밑에 읽어볼게요. 요컨대 다양한 결정 요소들에 입각해 특이성의 출현 조건을 복원하려는 계보학과 같은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다양한 결정 요소들에 입각해서 뭘 복원하는 거예요? 특이성의 출현을 복원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거를 사회적으로 갖고 와봐요. 지금 우리한테 자본주의 너무 당연하죠? 그렇죠? 부르주아가 있고 혹은 뭐 이렇게 개인이라고 하는 이런 느낌? 이런 것들 너무 당연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출현할 때 그 전의 사회에서 이런 관계성은 이런 사회성은 뭐처럼 보였겠어요? 괴물처럼 보였겠죠. 용납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용납할 수 없는 괴물이 출현하는 그 지점 그걸 특이성의 출현이라고 부릅니다. 특이성이라는 말 자체가
구분하셔야 돼요. 싱귤러리티라고 부르는 특이성 혹은 독특성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과 그냥 우리가 특성 이렇게 부르는 게 있어요. 특성. 혹은 지금은 번역어로 이것과 대비해서 고유성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고유성. 그것만이 갖고 있는 것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프로퍼티예요. 프로퍼티. 그가 특성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안에 그 바운더리 안에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거는 재산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죠. 그 안에 뭘 소유하고 있는가. 소유물에 대한. 그러면 특이성, 독특성은 지금 뭐를 전제로 하고 있는 개념일까요? 뭐를 전제로? 소유물은 내가 있으면 내 안에 뭐가 있나 이런 거를 따져보는 거잖아요. 내 창고 안에, 내 금고 안에 뭐가 있나 이런 게 특성이에요. 뒤졌더니 한글 자격증도 있고 컴퓨터 자격증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스펙. 네. 그러면 특이성, 독특성은 그 안에 내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내면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면성. 그럼 특이성, 독특성은 뭐의 문제예요? 관계성 문제. 관계. 제가 호정이랑 굉장히 잘 지냈어요. 그랬는데 비 오는 날 호정이가 같이 나갔는데 지만 우산을 쓰고 가버렸어요. 그러면 이 관계가 그 다음부터 제가 막 억한 심정을 가져요. 관계가 틀어지겠죠. 그러면 이 관계의 독특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비 오는 날 우산. 이거죠. 되게 달라요. 느낌이 다르죠. 내가 우산을 갖고 있나? 제가 우산을 갖고 있나? 내가 이쁜 우산을 갖고 있나?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자, 독특성 원이 있어요. 원을 이렇게 잡아당기면 삼각형이 되죠. 그렇죠? 그걸 또 이렇게 잡아당기면 사각형이 돼요. 그렇죠? 자, 우리가 이 안에 원의 면적이라든지 원이 갖고 있는 성격이라든지 이런 거를 막 고민을 하면 이런 거는 고유성과 재산에 대한 거예요. 이 안에 있는 것에 대한. 지금 근데 여기에서 보여지는 것은 이 안에 면적을 구하는 방식이 다르다. 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잡아당기면 삼각형이 될까? 어떻게 잡아당기면 사각형이 될까? 삼각형을 어떻게 잡아당기면 오각형이 될까?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얘기할 때 이런 점들이 독특성이 되는 거죠. 여기를 잡아당기고, 여기를 잡아당기고, 여기를 잡아당겨봐. 그러면 얘가 삼각형이 되거든? 그것들을 독특성이라고 부르죠. 싱귤러리티라고.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했던 뭐라고 말했어요?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하려고. 제가 호정이한테 막 뭘 얘기를 해요. 다른 거는 그냥 평온해, 그냥 평상시 같아.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뭘 할 수 있을까? 질투에 관련된 얘기만 해. 그러면 갑자기 호정이가 이상한 애가 돼버려. 그게 크리티컬 포인트죠. 그죠? 갑자기 삼각형이 되고 막 오각형, 12각형이 돼서 눈이 찌르고 다녀 막. 이렇게. 그럼 그게 크리티컬 포인트. 싱귤러리티와 고유성을 구분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프로퍼티를 통해서 스스로의 이 정체성을 생각하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싱귤러리티는 뭔지, 스스로의 크리티컬 포인트가 뭔지, 그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 변형해지죠. 내가 어떻게 하면 전환이 되는가, 변형이 되는가.